최은주는 은퇴 후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그녀는 이제 65이 되어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오늘도 평소처럼 꽃집 정리를 마친 후 아들 민재의 집에 들러 손자 준호에게 줄 간식을 전해주기로 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 박소연이 현관에서 반갑게 맞았다.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는 소연을 보면 은주는 흐뭇했다. 지역사회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며느리가 자랑스러웠다. 준호는 어디 있니? 학원에 갔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은주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소연과 담소를 나누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가려다 길을 잘못 들어선 다용도실에서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세탁기 뒤편 구석에 반쯤 숨겨진 낡은 갈색 여행 가방이었다. 표면이 해져서 오래된 것 같았는데 왜인지 모르게 시선이 머물렀다. 호기심이 생긴 은주는 주변을 살펴본 후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보았다. 의류가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이 가득했다. 여러 장의 계약서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고 두툼한 현금 다발들이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검은색 수첩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쳐보니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나타났다. 사람들의 이름 옆에 금액과 날짜가 정리되어 있었다. 김순례 1,500만 원 8월 15일, 윤경자 2천만 원 9월 3일, 박영수 800만 원 9월 20일. 금액들은 은주의 상상을 초월했다. 이런 큰 돈이 왜 며느리의 가방에 들어있는 걸까? 어머니 어디 계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주는 깜짝 놀라 재빨리 가방을 원래 자리에 놓고 나왔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평소 검소하고 성실한 며느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었다. 그 많은 현금과 계약서들, 그리고 수상한 명단들. 은주의 마음속에 의문의 씨앗이 심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계속해서 그 가방 속 내용물을 떠올렸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 박소연에 대해 은주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소연은 지역사회센터에서 노인 상담사로 일하며 동네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의 재정 상담을 해주고 복지 혜택을 안내해주는 일을 맡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소연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은주의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전 아들 집에 갔을 때 소연이 현관에서 벗어놓은 구두가 눈에 띄었다. 밑창에 붙어있는 브랜드 로고를 보니 백화점에서 100만 원이 넘는 명품이었다. 상담사 월급으로는 쉽게 살 수 없는 물건이었다. 그리고 소연의 손목에 반짝이던 시계 역시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은주가 꽃집 손님 중 한 명인 보석상 사장에게 물어보니 그 시계는 수천만 원대 제품이라고 했다. 소연이가 언제부터 그런 비싼 물건들을 사기 시작했을까? 은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소연의 차였다. 평소에는 10년 된 중고 국산차를 타고 다니던 소연이 최근에는 종종 고급 외제차를 몰고 나타났다. 회사에서 빌린 차예요라고 둘러댔지만 지역사회센터에서 그런 차를 빌려줄 리가 없었다. 은주는 아들에게 은근히 물어봤지만 민재도 요즘 소연이가 부업을 하나 봐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가방 속 수첩을 본 후로는 모든 것이 달리 보였다. 수첩에 적힌 이름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김순례, 윤경자, 박영수 같은 이름들이 낯익었다.
그들은 모두 소연이 일하는 지역사회센터를 자주 드나드는 노인들이었다. 은주도 가끔 센터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들을 본 적이 있었다. 모두 혼자 사는 고령자들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설마 은주의 마음속에 끔찍한 가능성이 떠올랐다. 그날 밤 은주는 소연의 블로그를 찾아봤다. 따뜻한 상담사 소연이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운영되는 블로그에는 선량한 일상들이 가득했다. 상담센터에서 찍은 사진들, 노인들과 함께한 프로그램 후기들, 봉사활동 인증샷들이 올라와 있었다. 댓글들도 소연 선생님 덕분에 많은 도움 받았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라는 감사 인사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최근 게시물들을 보니 이상했다.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들,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의 셀카,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들을 자랑하는 게시물들이 늘어났다. 열심히 일한 보상이에요라는 캡션이 달려 있었지만 상담사 월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은주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혹시 저 돈들이 도움을 청한 노인들에게서 나온 건 아닐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자신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을 이용했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은주의 마음속에서 며느리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첩에서 본 이름 중 하나인 윤경자 할머니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경자는 지역사회센터 단골로 은주도 몇 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70대 중반의 경자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면서 작은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다. 경자 언니 안녕하세요. 은주가 경자의 집 앞에서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어머, 은주야. 웬일로 여기까지? 경자는 반가워했지만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언니,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작은 원룸에 들어선 은주는 경자의 모습에 놀랐다. 예전보다 많이 야윈 얼굴, 초췌한 표정, 그리고 방 한쪽에 쌓인 독촉장들이 눈에 띄었다. 경자는 차 한 잔을 내오며 한숨을 쉬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뭔가 힘든 일이 있어 보이는데. 경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은주야, 사실은 큰일이 났어. 소연 씨 때문에 말이야. 은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역시 자신의 예감이 맞았던 것이다. 몇 달 전에 소연 씨가 나한테 찾아왔어. 재정 상담을 해주겠다면서 말이야. 그동안 은행에 묻어둔 돈으로는 물가도 못 따라간다면서 안전하고 수익률 좋은 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연 씨는 상담사잖아. 센터에서도 그렇게 친절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내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을 맡겼어. 매달 이자도 준다고 했고. 그런데요. 처음 2달은 약속대로 이자를 줬어. 그런데 3번째 달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 센터에 가서 물어봐도 바쁘다, 출장 중이다 하면서 계속 피해. 이제는 아예 전화도 안 받아. 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며느리가 정말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니만 당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김술래 언니도 박영수 아저씨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 우리 다 같은 처지야. 소연 씨를 믿고 노후 자금을 맡겼는데 이제는 원금도 못 돌려받고 있어. 술래 언니는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있고, 영수 아저씨는 월세를 밀려서 집주인한테 쫓겨날 지경이야. 경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야?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는데. 상담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은주는 경자의 손을 꽉 잡았다.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자신의 며느리가 이렇게 선량한 노인들을 속였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다. 동시에 가족으로서 이를 방치했다는 자책감도 컸다. 언니들 경찰서에는 신고해 보셨어요? 해봤지. 그런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야. 계약서도 제대로 된 게 없고 소연 씨가 워낙 말을 잘하니까 투자 손실이라고 우길 수도 있다는 거야. 은주는 가방 속 수첩과 계약서들을 떠올렸다. 그것들이 바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며느리를 직접 고발하는 일이기도 했다. 가족의 평화냐, 정의냐. 은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은주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이 일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망을 본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소연과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를 기다렸다. 마침 민재가 출장을 간 어느 목요일 저녁, 은주는 소연의 집을 찾았다. 준호는? 이라고 묻자 소연이 학원 가고 없어요. 라고 답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거실에 앉은 은주는 가방에서 검은색 수첩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소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게 대체 뭐니, 소연아? 소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이미 늦었다. 그게 어머니가 어떻게 사람들의 노후 자금을 왜 내가 쥐고 있는 거야? 윤경자 할머니, 김순례 할머니.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니?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컸다. 소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그 순간 은주가 알던 며느리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분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다. 나는 단지 투자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죠. 위험하다고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욕심을 부린 건 그분들이에요. 투자라고? 이게 투자야? 사람들 돈을 가로채고 연락을 끊는 게 투자라는 거야.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 줄 아세요? 상담사 월급으로는 애 하나 제대로 키울 수도 없어요. 명문대 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데요. 그 할머니들은 어차피 쓸 곳도 없는 돈을 갖고만 있었잖아요. 은주는 며느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도 그게 남의 돈이야.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라고. 소중하다면 왜 그렇게 쉽게 남에게 맡겼을까요? 소연이 비웃었다.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다. 출장이 일찍 끝났던 것이다. 거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한 민재가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은주는 수첩을 민재에게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다. 처음에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소연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은주가 윤경자 할머니와 나눈 대화,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민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소연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도도한 태도를 보였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몰랐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당신도 이 돈의 혜택을 받고 있었잖아요. 준호 학원비, 당신 용돈, 이 집 인테리어 비용까지. 민재는 주저앉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공범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은주가 물었다. 소연이 차갑게 답했다. 어쩔 수 있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 할머니들이 경찰에 신고해봤자 증거도 부족하고 민사로 가면 몇 년씩 걸릴 거예요. 민재는 머리를 감쌌다. 사랑하는 아내와 존경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다. 가족의 평화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혀낼 것인가.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이틀 동안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것과 피해자들을 구하는 것 사이에서 끝없이 고민했다. 하지만 윤경자 할머니의 눈물 어린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한 김순례 할머니,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박영수 할아버지의 모습도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불의 앞에 침묵해야 하는 건 아니야. 은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마침내 결심을 굳힌 은주는 윤경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저예요, 은주. 혹시 다른 피해자 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날 저녁 작은 커피숍에서 3명의 피해자와 은주가 만났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수첩과 계약서들을 꺼냈다. 이게 뭐예요? 김순례 할머니가 물었다. 제 며느리가 숨겨둔 증거들이에요. 여기에 언니들 이름과 금액이 다 적혀 있어요. 피해자들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다. 드디어 자신들을 속인 소연을 처벌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걸 신고하면 제 며느리는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아들과 손자도 큰 상처를 받을 거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영수 할아버지가 은주의 손을 잡았다. 은주 씨 힘드시겠지만 이건 옳은 일이에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해요. 윤경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이미 큰 피해를 봤지만 다른 할머니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죠.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담당 형사는 수첩과 계약서들을 보며 놀라워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후 소연은 직장에서 체포되었다. 뉴스에도 나왔다. 지역사회센터 상담사, 노인 대상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동네는 발칵 뒤집혔다. 그토록 믿음직했던 소연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민재는 은주를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제가 바보였어요. 소연이를 너무 믿었어요. 어머니가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미안하다, 민재야. 어머니가 너희 가정을 깨뜨렸구나.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건 소연이었어요.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준호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 품에서 위로를 받았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라는 물음에 은주는 엄마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반성하고 있단다라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몇 달 후 법정에서 소연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일부나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윤경자 할머니는 은주에게 깊이 고마워했다. 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울고만 있었을 거예요. 은주는 다시 꽃집으로 돌아가 하루하루 꽃들을 돌보며 생각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 비록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다. 노년이라고 해서 침묵해야 하는 건 아니야. 진실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 있는 거지. 은주는 꽃에 물을 주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선택은 옳았다. 며칠 후 꽃집에 윤경자 할머니가 찾아왔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다. 은주는 화분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작은 꽃봉오리가 막 피어나려 하고 있었다. 두 할머니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바깥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언제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였다. 그 용기가 있는 한 인생의 어떤 계절에서도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